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은 최인철 님이 지으신 굿 라이프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자이신 최인철 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사회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이 최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도 물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 안에서, 집단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귀한 실증적인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분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또 믿음이 있는 귀한 또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최인철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굿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 한자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 행복, 우리 행운할 때 행자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찾아오는 복을 우리가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느낌, 행복이라는 것의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조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행복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에서의 만족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30여 개국의 행복이라는 나라 각 언어별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24개 언어가 비슷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운 좋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다. 왜 이렇게 인간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마 예전에 고대사회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때 아마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권력자의 횡포라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의 축복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게 되는 건강이라든지 또 좋은 권력자, 좋은 상사나 좋은 귀족이나 좋은 왕을 만났을 때 만나는 그 기쁨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행복에 대한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물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술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점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목표를 삼아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정의는 이 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복을 쾌족이라는 단어로 이제 달리 표현해 봅니다. 쾌족, 쾌락과 만족이라는 뜻이겠죠. 즉 행복은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상태,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다움,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와 만족이 있는 상태. 즉, 이 행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즐거움, 쾌락. 두 번째는 의미와 목적 실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행복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행복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복은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가 강한 것인가. 요즘에 많은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즉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행복이, 그 복이 대물림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또 예체능 재주를 발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출세라든지 성공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가정 배경에서 출생했느냐, 어떤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심리학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행복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제일 대표적인 연구가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입양이 됐을 때, 즉 이제 고아로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이제 입양이 됐는데 이제 다른 별도의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형편이 다를 수 있죠. 각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다르지만, 이 일란성 쌍둥이가 느끼는 행복감, 나중에 커서 그 두 사람의 행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를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다른 그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의 지수가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할 때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즉, 행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러한 요소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유전적인 행복에 관한 연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양되어서 갔던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를 입양할 정도로 사람을 이제 입양할 정도의 가정이라면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 부모들이 그 입양한 부모들의 환경이라든지, 또 개인 철학이라든지 신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즉, 입양을 할 때 환경적인 요인이나 주변 사항을 사실은 다 일일이 고려하지 못한 연구 결과다라는 것을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된 것이죠. 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3%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 인구에 벌써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수억 명의 인구가 이제 이민자로서 자기가 이미 태어났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뭐 난민이든 뭐 직업상의 이유든 또 뭐 어떤 유학이든 취업이든 뭐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각 나라에 흩어진 이민자들이 느끼는 행복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AE에 살고 있는데, 이 UAE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행복감과 이 UAE에 살고 있는 에미라티들, 즉 이 나라에 살고 있던 이 나라 이제 토착민들의 행복감의 지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연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모범 집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UAE에 살고 있는 에미라티들이 이 나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이 UAE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복의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요소들, 주변 환경들, 삶의 조건들, 또 이런 것들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행복을 결정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이나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느끼긴 요소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높일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동일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개인적인 개념이면서도 행복은 또한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그러한 개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연구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오락을 한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이 컴퓨터 게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미와 의미로 그래프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행동들 중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우리에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즉 행복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것, 집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오락을 하는 것보다 걷기를 할 때 내가 즐겁고 의미를 느낀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요. 또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것,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와 의미를 준다. 또 재미있는 것은 명상활동, 즉 조용히 큐티를 한다든지 명상활동,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같이 가져다주는 요소다.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 육아를 하는 것도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가장 동시에 높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에서의 일은 무엇인가?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여행. 여행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안에 사람들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도 하죠, 음식도 먹죠, 길을 걷기도 하죠, 구경도 하죠, 또 어떤 성취감, 업적을 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또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구경들 하면서 배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리치는 다른 문화를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기쁨도 주지만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룹끼리 교제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 여행, 우리 교회로 치면 아우르치,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꼭 아우리치를 한번, 성지순례나 아우리치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즐거움이나 쾌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의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의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 무슨 뜻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이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가치나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의미 있는 일이다 하면은 꼭 무슨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위한 뭐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용성.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쓸모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데 수다 떨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을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속으로 아이씨, 오늘 또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수다 떠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수다를 떨고 나오면서 나에게 오늘 참 의미가 있고 너무 내가 가슴이 벅찼어. 그랬다면 수다를 떠는 것도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의미다. 즉,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혹은 내가 일상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안 된다면 나는 그 일이 의미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의미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갈등이 다가오거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즉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배가시켜주는 그러한 행복과 연결되는 그러한 작업이다. 즉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는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정체성이다. 즉 의미는 자기다움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다움이다. 즉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다운 일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자기다움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습도 있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 선호하는 것들, 나의 여러 가지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 중에서
나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난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나를 설명해 주는 일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인 브라이언 리틀이라는 사람이 개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개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달 동안 운동을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이번 상반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겠다. 아니면 나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이제 잠을 들겠다. 그러니까 각자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일을 개인 프로젝트라고 할 때, 자, 이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5가지 요소에 의해서. 첫 번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두 번째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 세 번째는 타인의 지지, 네 번째는 재미, 5번째는 통합이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통합이라는 요소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통합이라는 요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개인 프로젝트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요소와 얼마나 잘 통합되어지는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의 정체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 관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일의 통합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로 이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이 통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내 인생에서 그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준다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인 개념과 지금 행복이 우리에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행복과 쾌락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에는 쾌락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람들 중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높을까요?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본 결과, 재미를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삶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만족도는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너무 쾌락만을 추구하고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삶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에서 보여줍니다. 반대로 그 일이 좀 괴롭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느끼고 자기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나중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치수가 훨씬 더 비교적으로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은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점점 의미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건강과 행복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의학과 관계되어서 함께 연계하여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즉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이 인자들이, 건강에 관련된 이 뇌의 물질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뇌 건강이나 사람의 이 면역 요소를 높여주는 그런 물질들이 더 이제 그들에게서 많이 분출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학과 관계되어서 같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즐거움과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즐거우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즐거움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즐거움과 의미가 항상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책의 여러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소명에 대한 연구를 또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을 어느 날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나사 건물 안에서 지나가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사에서, 이 항공우주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는 인류를 달에 도달하게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이분은 아마 천체 물리학자나 아니면 기계공학자나 아니면 우주 항공에 관련된 박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분은 나사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그냥 나의 커리어를 만족시켜주는 차원에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명에 있다. 즉 나의 자아 실현을 뛰어넘어서 나의 공동체나 인류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이 쓰여진다. 즉 소명의 차원에서 그 일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에 관해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은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 중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골고루 존재한다. 즉 일을 생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그냥 커리어 차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일로 인해서 행복감을 더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을 소명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높이 느낀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굿 라이프, 행복이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심리학과 연계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본다면, 행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이 그냥 쾌락과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즉 이기적으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행복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복은 믿음과 관련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굿 라이프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